그쪽에서 저한테 민사 손해배상 전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제가 구속되자마자. 물론 뭐 형사사건이 이제 진행 중에 민사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처음에 여자는 돈을 밝히지도 않고 진정을 상담한 이렇게 바란다는데 제가 구속되자마자 5천만 원을 요한다는 그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사사건도 그렇게 돼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이기도 하고 지금은 법률사무소 니케이에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범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니케이의 대표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판을 한 3번 정도 했을 때 갑자기 검사가 폭행 당했다는 보충 자료라고 했나 증거라는 갑자기 산부인과 진료기록지를 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저한테 당했다는 한 달 뒤쯤인데 질염이 있었다고 산부인과 갔는데 그 진료를 받은 기록은 그게 한 달 정도 된 거를 제출을 해서 그때 변호사님 저랑 이게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변호사님 그때 당시 한 말씀만 좀. 그때 바로 변론을 했었던 게 질염이라는 거는 지금 일반 여성분들은 다 알 건데 이게 감기처럼 그냥 면역력 떨어질 때 오는 게 질염이지 소환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엔 되게 어려운 건데 심지어 그것도 한 달이나 떨어져 있었어. 근데 그걸 소환계에 대한 증거, 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검찰은 제출을 했죠. 그 증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해서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갔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범죄라는 게 그래요. 진짜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정황증거나 정황증거 막 갖다 대는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좀 우리한테 유리해 보이면 다 던져요. 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깨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상담도 안 받았고 왜냐면 이제 사실 자체가 이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프닝을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패착이 저 혼자 용감하게 수사를 받았고 거기 경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를 받을 건데 이범석 씨도 받을 거냐? 나 받겠다. 당연히 받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상대방 여자는 받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꼬이게 됐죠.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왔다 거짓이 나왔다가 법원에서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안 믿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믿는다라는 판례가 저희 사무실에도 수두룩백백이 있어요. 근데 수사기관은 법원보다 더 믿어요. 이 사람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진술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기계로 다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거짓말 나왔대.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고 진실 나왔어.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결론이 나와버려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내가 이 사람이 진술했는데 거짓이 나왔어? 에이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짓말 했어. 바로 기소. 모든 증거는 다 기소로 꿰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안 했나 본데? 그럼 증거 불충분. 이렇게 나와버려요.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되게 높은 확률로 거짓말 탐지기를 믿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연구한 기록은 거짓말 탐지기는 심각하게는 99.7, 일반적으로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냥 거의 대부분 믿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그 한국 거짓말 탐지기 학회가 있는데 저도 거기 임원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거짓말 탐지기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근데 확실한 거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증거가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 근데 그러면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거짓말 탐지기라면 19은 다 거짓 나온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 처음 하는 사람한테 어디 의자 앉혀놓고서 몸에다 막 장비 부착해놓으면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어도 떨리는 게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좀 맹신하는 분위기도 사실 없잖아 있기는 해요. 너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당신 한번 받아볼래요? 라고 물어보고 받는다고 하면 받아요? 결과 한번 봅시다.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너 안 받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수사의 약간 트렌드기도 해요. 요즘에. 예. 저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이미 1심에서 거의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판결문을 얘기하셨는데 판결문에서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박아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무죄가 안 나왔지? 판단해보니까 진술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고 한데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과장님의 지인이다라는 게 그 신빙성을 확 약화시키는 계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아까 강간죄에 대한 증거로 지령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저런 걸 원하는구나. 이 재판부는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상대방이 했었던 말 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 여자가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실제 그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관계 보내보고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대? 그럼 그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일반적으로 이거 다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받아보니까 그 여자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 그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어요. 저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나와서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 여자를 우리가 고소할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이 여자의 거짓말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다라는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제일 행복했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고 나서 첫날은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본인 친구들하고 다 얘기하고 좀 어느 정도 회포가 풀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줬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 울컥했죠. 사실 조금 억울한 사람 하나 드디어 또 나왔네. 다행이다. 많이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예. 마치 다시 구속되신 줄 알았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었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울었고 본인이 고통받았었던 거를 어쨌든 회복해야 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울으셨고 그 우는 모습 보니까 저도 아까 이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좀 안타깝다는 마음 때문에 저도 약간 울컥하게 있었고 우선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제 여자의 진술이 원래도 신빙성이 없었지만 신빙성이 없어진 게 밝혀지니까 이제 보석으로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보석이란 자체가 보증금이나 이런 게 납부를 하는데 보석금조차 없이 전 나왔거든요. 조건 자체가.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구나. 나와서 재판을 받고 생계가 갑자기 회사도 못하게 되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술집을 차리게 돼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하자마자 코로나가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어서 좀 슬펐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겹살 소주 한 잔 제일 먼저 먹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도 지인들이랑 친한 지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일그러진 삶을 어떻게 재건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그러고 이제 변호사님 고마우신 분들만 보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눈물이 차갑고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처음 가봤지만은 저는 제가 인생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오고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렇게 친하게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도 엄청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생각해 준 사람도 있고 그때가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닥이 떨어지니까 좋은 점이 내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이 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좀 그렇게 눈물샘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라고 정형화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의뢰인이 나한테 불쌍한 척을 해야지 내가 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억울해하는데 그 억울해하는 포인트가 너무 명확하고 그게 제가 봐도 안타까운 포인트가 맞고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이긴 한데 사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도 사람 대 사람의 문제거든요. 저 사람이 저를 변호사로서 내 변호인으로서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용병관계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를 하고 있구나 정말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되게 예의 바르게 활동을 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해줘야지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이 과장님이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우는 모습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는 모습 여기서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느 순간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했었을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거든요. 그건 정말 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나한테 친하게 지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잘 못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대해달라. 우리도 진심으로 다 할 테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자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역고소를 저희가 해서 무고는 참여가 안 됐지만 그 비슷한 모해이쟁죄로 법정 구속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되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필 편지를 적으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용서를 해달라는 게 그 여자는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뭐 얼마나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용서만 해달랍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도 이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형량을 강경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합의도 안 됐고 뭐 이렇기 때문에 1년이 확정이 됐는데 그 뒤로 아까 하나 빼먹은 건데 제가 이제 구속되자마자 그쪽에서 저한테 민사 손해배상 청 5천만 원 걸었습니다. 제가 구속되자마자. 물론 뭐 형사사건이 이제 진행 중에
민사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처음에 여자는 돈을 밝히지도 않고 진정을 상담한 이렇게 받는다는데 진짜 구속되자마자 5천만 원 요한다는 그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사 사건도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겼는데 3천만 원인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막상 압류를 걸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연 12%씩 360만 이자만 붙고 있고 그 여자는 구속되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받을 길도 없고 피해 원복될 것도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 나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심증이 좀 많이 들었죠. 이게 일단은 무고죄로 고소는 당연히 해야 돼. 근데 무고는 현실적으로 되게 성립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법리적인 부분을 잠깐 차치하더라도 무고로 되게 어렵다고 하면은 저 여자가 확실히 걸릴 게 뭐지? 근데 이 여자가 아까 제가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그게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면 모해 목적 위증죄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거 100% 걸리겠구나 하고 모해 목적 위증죄로 고소를 했던 거고 그 모해 목적 위증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아까 우리 이 과장님이 구속되자마자 민사소송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해줘야죠. 구속되자마자 저희도 똑같이 우리도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으니까 위자 요청으로 저희도 똑같이 한 거죠. 우선 수사기관에서조차 이제 동탄 그 보면은 출동한 경찰관이 억울하면 가만히 있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반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신고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좀 찍어놓고 수사를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아직도 좀 안 지켜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서글펐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심지어 피해자 진술이 좀 틀려도 아이 괜찮아 그래도 유죄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요즘에 남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던 거는 유죄가 인정되는 재판부의 잘못도 있지만 방금 전에 이 과장님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억울하면 잠깐 멈춰 있어. 뭐 아니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잠깐 와가 조사받고 넘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쉽게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뭐 이건 제 혼자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연애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이게 결혼 문제라든지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성범죄가 지금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좀 싫어하실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성범죄를 너무 등한시했어. 피해자들이 여자분들을 하나도 보호를 못 받았어.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남자가 하나도 보호를 못 받고 있어. 남자가 안 했다는 그거를 안 했는데 그걸 내가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혼란기인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아마 10년, 20년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수사기법이라든지 지금 실제 나오고 있어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진술분석관들을 데려가 진술분석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뇌파나 행동분석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런 수사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아 여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하면 안 되겠네. 나는 이게 좀 확고하게 좀 굳어져야지 진보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과도기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성범죄가 발생하자마자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우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진실을 수사기관에 밝혀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모하게 혼자서 경찰, 검찰, 검사하고도 이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처럼 유능하신 변호사랑 갔을 때 과연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그 앞에서 변호인 앞에서 나한테 그 여자가 괜찮은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거 때문에 3년 될 거 합의 봐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고 저희 그 증인들한테 진술을 해달라고 하니까 억울하면 밝혀.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까지도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후회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니케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정말 현실이니까 성범죄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성관계를 했든 안 했든 합의했든 무조건 초기 대응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 변호사께.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을 말했던 진술들이 나중에 됐을 때는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게 포장이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도 있고 험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바꾸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진술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억울하더라도 무조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무고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경찰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면 된다 혹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거 뭐 사실 벌금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뭐 변호사를 뭐하러 선임하냐? 이거 아무 일도 아니고 빨리 와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수사기관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정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이면 이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변호인이 있는 순간 모든 거에 꼬치꼬치 계속해서 태클을 걸게 뻔하니까 자기네들 일하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너 안 했으면 너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이렇게 비싸게 변호사가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와. 아니면 시간 맞추기를 힘들게 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기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리 유리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 혼자서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저 경찰이랑 혹은 검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결정하더라도 결정하는 게 맞고. 조언 변호사를 가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팁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그냥 무조건 다 해결해 줄게 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위험성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수사 단계나 이제 재판 단계에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그 해결 방안대로 쭉 해결해 보려고. 근데 그게 없어. 일단은 빨리 선임해라. 선임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제 그 여성분이 부장검사 출신을 이제 전관을 모셨다고 하는데 전관 변호사님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전관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른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돈만 가지고 와라. 돈 내가 선임해 주면은 내가 어디서 해줄게. 어떻게 해줄 건데요? 라는 얘기를 못해요. 자기도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은 당장 돈만 눈앞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진짜 거의 최악의 수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결 방안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려가면서 보여주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다 내 노하우야. 이거 가르쳐줄 수가 없어. 일단은 돈을 내면 그때부터 알려줄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좋은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해결책을 어쨌든 보여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